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은 문학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오답률 1위였던 화법과작문 45번 문제 해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화작을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 이유는 뭐냐면 무시해서 그래. 만만하게 보는 거죠. 화법과 작문이니까 조금 더 힘을 빼고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서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 읽어야 되는 건 비문학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진짜 쉬운 거 아니야? 그치? 그 생각을 약간 좀 바꿔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문학 읽듯이 읽어보면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틀리는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은 보통 화작을 만만하게 본다. 아니면 이제 만만하게 보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트라우마처럼 좀 여기서 정답률이 나가기도 하는데 역시나 첫 원인은 뭐였겠어? 이 지문을 쉬우니까 막 그냥 호로록 읽다가 문제 갔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사실은 전혀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고 되게 웃기게 답이 골라졌어.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 작문 상황 봅니다. 머릿속에서 잘 이 상황을 대입을 해봐 나한테. 철도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교지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대해 알리는 글을 쓰려 함. 오케이 알겠어.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구동 기술을 적용한 고속열차가 주목받고 있다. 320km/h를 자랑하는 이 고속열차는 우리나라 운행 환경에 적합한 동력 분산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기술이 적용된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와 비교하여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면 지금 오케이 고속열차가 주목받는 거 맞죠? KTX 많이 타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동력 분산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대. 기존에는 동력 집중식이었나봐. 그러면 이게 먼저였고 지금은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초기에 도입된 고속열차들에는 동력장치가 열차의 맨 앞과 뒤에 위치한 동력차에 집중되는 동력 집중식을 적용했다. 동력에 집중했대요. 이 방식은 승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동력장치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의 객차를 움직여야 하다 보니 가속 능력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었대. 나는 고속 열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케이, 소음과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에다가 체크했고 그 다음에 무거운 동력차가 동력이 없는 다수에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도 체크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체크했어요. 쓸데없는 데 말고 좀 이렇게 핵심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봐. 오케이 이게 문제였다 보니까 이제 동력 분산식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다음 한번 가볼게. 봐봐. 얘들아 이거를 비문학 지문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짧고 빨리 끝나지 않아? 근데 왜 틀리는 거야? 뭐라는 게 아니야. 가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이 동력 분산식이다. 동력 분산식은 객차 밑바닥에 동력 장치를 분산 배치하여 가속 능력을 높인 방식으로 이는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가속 능력을 높였다네요. 그 다음 이 장점은 분명하다. 열차 중량이 각 객차에 고르게 분산되어 선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좌석수도 많아져서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는 객실 바로 아래에 동력기관이 있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전해져 승객들의 불편함이 컸대. 그러나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동력 분산식의 단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지문의 수준이 이렇게 막 고3들이 벌벌 떨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음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45번 대망의 오답률 1위 화작 선택자 기준 한번 볼게요. 고속열차 이용객 추이가 이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높아지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맞아 요즘 KTX 많이 타잖아 라는 걸로 이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볼게요. 동력 집중식 분산식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였고 시간도 빠르고요. 그리고 1편성 기준 좌석수도 많은 것도 이미 다 봤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네모공사는 고속열차 동그라미에 동력 분산식을 적용하고 운전실 객차에 좌석을 배치하여 좌석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고속열차 동그라미는 객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음과 진동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감소됐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거였나 봐. 자 그럼 학술지 논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와 같이 역간거리가 짧아 정차 횟수가 많은 철도 노선 운영에는 고속열차의 가속 성능이 중요하다. 또한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 동력 객차의 축중을 분산시켜 최대 축중이 가벼운 동력 분산식은 최대 축중이 무거운 동력 집중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 아니야 지문에서? 물론 여기 있는 걸 다시 활용해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나는 이미 아는 내용이잖아.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요. 그 다음 가속 성능 중요하고 이런 얘기 다 봤던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1번을 봤어. 기억-1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고속열차 이용객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1문단에 보강하는데 맞는 얘기 아니야? 저걸 보고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보다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좀 잘 따져봐. 이제 2번 봐볼게요. 흡음재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조용해졌다. 문제 없을 것 같지?
물론 꼼꼼하게 현장에서 보셔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조금 속도 내볼게. 3번. 디귿을 활용하여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그래서 선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왜요? 동력 집중식 고속 열차의 최대 축중은 무겁잖아. 그런데 동력 분산식은 조금 더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된다. 그 손상이 적다라고 활용할 수 있죠. 4번.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자문단에 추가한다. 맞아 보이죠? 근데 아시죠? 답이 이제 4번이었는데 잘 봐봐. 아니,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게 지금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목적인 건 알겠어? 장점이죠. 그런데 봐봐. 1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것도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편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거냐고. 그러면 이 지금 세 줄의 선지가 다 맞아 보이는데 이거 네 글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못 보고 오답률 1위가 됐냐는 거야.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뭐 이거를 처음으로 읽었다고 하더라도 선지를 자꾸 뭉뚱그려서 읽는 거지. 아니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효율성이 높아진 이유에는 100석 이상 좌석이 늘어났다는 것 때문이지 배치가 많아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편성 증가는 뭐야? 열차를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대 운영하던 걸 뭐 10대로 늘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완전 논점이 안 맞지 않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가지고 선지를 좀 조져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답이 너무나 4번입니다. 기억에 이응과 니은을 활용하여 이렇게 따지는 건 이미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순서대로 문학을 가볼 건데 잘 들어야 돼.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인물관계도를 그려주면서 너희에게 떠먹여주는 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내가 저렇게 풀었었어야 되는데 라는 거에 별로 교훈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현장에 갔다면 이렇게 읽었을 거야 라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줄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들 천다리의 안부를 모르는 양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다리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까지 보면 이미 벌써 너희 불안하지 않아? 너네 인물만 많이 나오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물 체크하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문학을 읽을 때는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 줄을 읽었을 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 양생원이겠지. 그러니까 양생원은 아들의 안부도 모르고요. 두칠이 용팔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쟤네 안부도 모른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정도까지는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가볼게.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들었고 희뜩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왔다. 약간 영화를 보듯이 생각해봐. 읽을 때 도토리는 언제 떨어져요? 몰라?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들어. 고3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기러기 하면 가을을 되게 많이 얘기하죠. 가을에 쓰이는 소재잖아. 기러기도 가을이고요. 도토리는 봄부터 쭉 익어서 가을에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가을이 되었고 도토리가 떨어지고 기러기 묻어들고 희뜩희뜩 눈까지 날린다고 가을 거의 끝물이구나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 됐지?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막 묻진 않지. 엄청 이거를 막 크리티컬하게 묻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영화처럼 장면으로 머릿속에 박아놔야 문제 갔을 때 안 헷갈린다고. 안 믿기지? 이따 가봐.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안 그래도 가을이어가지고요. 뭔가 쓸쓸한 분위기인데 동네에 슬픈 일까지 생겼대.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방 피를 토해놓고 쓰러지면서도 뭔가 그냥 노화로 인해서 자연사는 아닌가 봐. 모량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그러면 모량댁이 두칠이의 어머니인가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한방문이 마을을 덮었어요. 뭐가 된 상황이야? 이제 완전한 한겨울이 된 상황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하루는 또 총을 맨 순경한 사람과 면석이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어때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떠올려보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지금 누가 들어와. 근데 총을 들고 들어와. 그럼 어떻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양복쟁이까지 왔어요.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 봄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았나 봐. 무서웠나 봐. 방금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는 없는 나는 뱃사공인가 봐. 누가? 삼바오가.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사틀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선후관계의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나는 솔직히 지문을 읽으면서 이 선후관계가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다시 이 지문으로 돌아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라고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 사기일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갈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너무 중요하죠. 지금 중간에 생략된 부분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걸 출제자가 넣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두칠이가 없어졌던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돌아왔어. 얼마 후에 천다리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옵니다. 천다리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오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별거 아니지만 조금만 더 깊게 가볼게.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돌아오고 얼마 후에 천다리는 전사했거든. 그러니까 죽은 거잖아. 근데 나는 이거 읽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천다리가 죽었고 두칠이가 불구 끝이 아니고 천다리한테 좀 미안하지만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서라도 돌아온 건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마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뭐 둘 다 죽었네 어쩌네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단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바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크게 트름을 했어. 혹시 우리 용팔인가? 용팔이가 왜 혼자 올 텐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가 얘네 둘인가? 삼바오는 두 눈을 곧장 껌뻑거립니다. 왜 껌뻑거려요? 잘 안 보이잖아. 취기도 올랐어. 그러니까 껌뻑껌뻑하게 보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래.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이미 여기서 트라우마야 다시. 그렇지 않아?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자 이제 계속해서 삼바우의 정서로 쭉 내려갈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야? 삼바우야.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화나죠. 입술도 부들부들 떨려요. 분노. 벌써 몇이나 데려간도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되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오는 뿌드득 어금니를 물어요. 왜 물었어요? 분노가 차오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부릅니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혼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니까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렸대요. 여기서는 뭔가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어때? 뭔가 가까이 오니까 더 생각나고요. 트라우마지. 근데 무서워. 그래서 이제 흔들렸던 거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사실 신체가 떨리는 것도 맞지만요. 자기 지금 마음과 심장이 떨리겠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각각 힘없이 풀려나가요. 왜 힘이 풀리는 거야? 힘을 끝까지 주고 있지 못할 만큼 지금 무서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하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 또다시 뺏길 것 같아서 억울함, 분노, 나약한 자신에 대한 화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갑니다. 옳지. 삼바오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이춤을 불끈 축혀 올립니다. 좋은 수고 말고 얼른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려요. 그리고 후다닥 노를 잡고 하고 물을 휘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가려고 하나 봐.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들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하여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빠르게 속력을 내고 있어. 감기를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누구 못 오게? 그 두 명 못 오게?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이 나게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죠. 탈 사람 있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나 삼방은 입 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습니다. 어디 탈티면 타보지? 콧방귀를 팡 뀌어줘요. 하고 싶던 대로 했지. 그치? 통쾌하지 않겠어?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빨리 배를 가져오라고 지금 화를 내죠.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했었습니다. 삼방은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아. 통쾌해. 그치? 골려줬잖아. 그리고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 통쾌하다고. 나한테 이런 용기가 있었나? 놀랍기도 해요.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안 돼. 그러나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려왔다. 아니 통쾌해만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떨려오는 거야? 무섭죠. 이 사람들이 무섭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이 썩 편하진 않은 거. 그치? 여기까지 복합적인 심리 묘사의 부분이었어요. 자 볼까? 그래야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지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영장이 나와서 제가 마을을 떠난 거지. 영장이 나와서 잡아갔어.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네 맞고요. 3번 모량떼가 아까 전에 피를 막 토하고 죽었었잖아. 첫 부분에서 맞지? 젊은이들 찾아다녔어. 양복쟁이랑 누구였지? 한 명 막 기억나.
총을 맨 사람이었지. 이런 거 볼 때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냐면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볼 때 약간 좀 드라마에서 어울릴 법한 그 배역들 있잖아. 배우들을 좀 떠올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약간 누구 배우일 것 같은데? 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면 쉽더라고요. 5번 가뿐이는 두치의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네, 맞죠? 두칠이 어떻게 됐었죠? 불구의 몸이 되어서 돌아갔었죠. 네. 그 다음 19번 A는 지난 봄, B는 감기네. 1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지난 봄이랑 감기까지는 적고 나서 이게 선지를 이렇게 쭉 한번 봐봐. 지금 이 전체 지문들이 절대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내적 갈등 해소, 잠시나마 좀 해소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건 A예요. 그쵸? 그 다음 이제 뒤에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와서 잡아갔잖아.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B는 적대적 인물에 대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반감은 계속해서 남아있어. 그치?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거에 대한 해소일까요? 내가 옳지 않은데 그럼에도 그들을 태우지 않을 수는 없어서 나룻배로 실어다가 그 다음에 마을까지 데려다주는 그 상황이 스스로 되게 싫지 않았겠어. 뭐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한 해소는 잠시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절대 말이 안 된다. 이거 봐봐. 외부인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냐고요. 아니죠. 여기 B는 A의 시기에 B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진 거 아니고요. 지난 봄도 아니죠. 다 틀렸어. 답은 2번. 괜찮아? 자, 20번입니다. A 나타난 인물의 반응. 그 이제 뭔가 꼼뻑 술에 취해가지고 꼼뻑꼼뻑 할 때 두 명의 산에 오던 그 상황이거든. 주먹을 불끈 쥐었어. 왜? 안 돼! 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고조된 감정. 쟤네가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신체적 반응. 문제 없지 않아? 답 1번이야. 이제 답이 1번일 때는 오답률이 좀 높죠. 왜냐면 이렇게 뭔가 1번에서 답이 나와버리면 얘는 안 보기가 좀 그래. 그래서 보다가 늘 함정에 걸리는 거지. 2번 뽀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 상대가 또렷하게 보이고 가까워져 오니까 내가 뽀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이제 떨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될 수 없죠.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 3번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가는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이렇게 무서움에서 오는 거니까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이 아니고요. 4번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준다.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왜 핑 돌았었지? 정말 안 되는 걸까? 이거잖아. 이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은 뭔데? 아예 강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끊어버리는 그거였잖아. 둘이 매치가 전혀 안 됩니다. 5번 동동이를 외쳤어. 나 이거 할래. 이거 아니야? 않으려는이 아니지. 이거는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다음 자 21번 보기박스입니다. 보기박스가 있는 문제네요. 보기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잘 읽었다면 지문의 내용이 떠올라야 돼. 구절구절을 읽을 때. 가볼게.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그러니까 모습을 묘사하는 건 겉에서 보는 모습인데 제가 어금니가 왜 떨리지?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 뭔가 가까워져 와서 떨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접한 경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복합적 상황이 뭐였는데 데려다주고 싶지 않지만 데려다줬었어. 근데 지금 또 왔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복합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어쨌든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통쾌해. 그리고 나 지금 뭔가 신이 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려와. 이런 거 복합적인 거. 됐죠? 1번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릴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근데 기억, 니은, 리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서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선지를 먼저 훑어봐. 근데 한 2번 정도 읽었을 때 감이 와. 이거는 기억, 니은을 봐야 되겠다. 얘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이거부터 그냥 보지 않고 가볼게. 야, 우리 용팔이잖아. 그치? 그러면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 너네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느꼈으면 문제가 있지. 내가 너희한테 우리 누구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친근해 보이지 않아? 누구 학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2번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감 감각을 가까워지는 대로 표현했으면 그걸 느껴야죠. 제대로 된 독자라면요. 3번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이 인물이라면 이건 완전 바로 답이지 않아? 어디가 아닌데?
아, 저 사람들 둘이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한데? 오기만 하면 트라우마고 오기만 하면 늘 마을에 울음소리가 났고 전혀 안 궁금해. 그냥 단감 이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데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니까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가면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이 두 인물이 올 때마다 마을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는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뿅망치로 너네를 막 맨날 때려. 그럼 이제 첫 번째 뿅망치, 그 다음 두 번째 날의 뿅망치, 너네 세 번째 날의 뿅망치를 내가 가지고 왔을 때 너네 궁금해? 오늘은 저 사람이 저걸로 뭘 할까? 궁금하냐고.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호기심 말이 안 돼. 알겠죠? 사실 3번까지 읽었다면 너무 3번이 답인가? 답 고르기 시기 전에 여기는 확인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이건 돌아가셔서 답 한번 확인해보고 맞는지 더블 체크하셔야 돼요. 4번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웃기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하는 인물의 심정. 아니 내가 길 끊고 도망갔잖아. 나 너무 뿌듯한데 통쾌한데 의기양양한데 문제없어. 됐죠? 5번 인물의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우수수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맞지? 확신. 나 잘했어. 통쾌 의기양양. 그런데 무섭긴 한데 복합적 상황.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공감. 되셨죠? 자, 22번부터 27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가작품은 기출이 되었었던 작품이죠. 아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알 거고 저는 지금 세세한 필기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원래 수업 시간에 좀 하긴 하는데 지금은 모의고사 해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필기를 모의고사 풀이 시간에 내가 푸는 현장에서 너네가 해볼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현장에 쓰이는 방법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과자 먹어요. 나무 보네요. 그 나무 보는데요. 뭐가 없어요? 꽃 한 송이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들킨 게 부끄러운지.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근데 이거는 너무 문학적인 말이잖아. 그럼 팩트적으로 얘기해볼까? 일단 첫 번째, 그 나무는 뭐가 없었다고? 꽃 한 송이가 없었어. 근데 왜 없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그늘에 있으니까 무엇을 못 봐서, 햇빛을 못 봐서 꽃을 피우지 못했겠죠?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해석하네. 괜찮아?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 고음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안쓰러웠대.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섬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봐봐. 타올랐었어? 타오르고 있어? 타오른데? 시제를 잘 봐. 이거 미래지 지금. 그럼 미래에 대해서 화자가 그냥 추측하는 거 아니야? 뭘 보고? 나무를 보고. 나도 이미 긴 일이 끝날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낭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알겠네. 나는 왜 지금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한 이 나무를 계속 안쓰럽게 보는 거야? 이게 누가 이랬는데? 내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도 마찬가지인 거지. 마찬가지 뭔데? 느린 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봐봐.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에 매달까요? 누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나무도 이럴까? 또 누구?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 나무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 오케이?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불타는 소신공양 뭔데요? 불타고 있다네? 그럼 엄청나게 빨간 거 단풍 옆에 가난한 소지 뭘 상징해요? 저 나무를 상징하죠.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여름 지치고 나서요. 그 다음 가을이 와서 모두가 불타는 소신공양을 그려내면 저 나무도 나중엔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 한번 또 나왔네. 도. 그럼 누구도? 나도. 내가 힘드니까 힘든 애가 보이는 거야. 내가 느리니까 느린 애가 보이는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보통 공감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야 시청률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쌤 친구들 중에서는 그 모자 못 사? 그 드라마를 진짜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 그렇게 뭔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 위로.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이제 또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러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가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희망. 이해 안 되죠? 이해되세요? 인생이야 인생. 다음 계속해서 내가 뭘 읽고 있는지 화자는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립을 해야 돼.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일 거야 라고 하니까 화자는 뭘 보면서 나무에
나이테를 보면서 겨울이 지나갔었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떠올리고 있죠.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이건 언제겠어? 뭐 봄, 여름이랬겠지.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우물이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일 거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일 거야.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연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밖에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을 거야. 언제? 겨울에.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을 거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이 추위의 난폭한 힘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얼었겠죠, 겨울 동안. 하지만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을 거야.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뭐야? 여기 와서 나 처음 알았어. 나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가구를 보고 얘가 나무였던 시절 이랬을 거야 라고 떠올리고 있는 거지. 괜찮아?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알고 나면 뭐야 이러면서 조금 더 지문의 내용이 나한테 와닿게 되더라. 진짜 뻥이 아니야. 믿어봐 나를. 다음 볼까요?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계신가 봐요. 어떤 보람을 위해서, 무슨 보람을 위해서 심고 계세요 이런 뜻이겠죠.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좀 많이 연세가 있으신 노인인가 봐요.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배우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매질이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아름답네요. 꽃답네요. 나의 이 손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이 꽃나무를 심고 있는 노인과 대조되는 사람이겠죠.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딜 비칠지 청춘에 맡길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쇠년에, 이거 쇠락하다예요. 쇠락하는 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보니까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누가요? 노인이요.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과거죠.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이네. 그마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봄이 되면요 고운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심고 있는 이 계절이 헛되진 않을 거예요.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연연과 해고를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만일 노인 100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우리는 왜 슬퍼해요? 꽃은 그냥 하나가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할 수 있잖아. 사람은 한 해 한 해 가면서 다를 거야. 누구를 지칭하겠어? 나이 드신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고 있는 노인이죠. 만약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혀요. 그리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러면 왜 슬퍼하는데요? 이 꽃을 심으신 노인이 안 계시겠지 이 세상에.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죽음이죠. 죽음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남은 사람은 청춘이잖아. 그러니까 꽃을 보고 심었던 노인을 떠올리고 또 노인의 죽음을 실감하면서 슬퍼할 거야. 분방이 끓는 정념이 짙고 호화롭고도 빳빳한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소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죽음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의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지금 저희는 안 될 것 같고요. 노인 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였죠.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높은데 얘들아 좀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내가 뭘 읽고 있었는지를 좀 잘 떠올려봐. 1번 봐볼까?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방금 읽은 게 다라서 바로 얘를 한번 내려가 볼게. 상황의 대비. 나이가 들어서 여색을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었던 이 노인은 꽃을 심고 있었잖아. 그게 되게 아름답고 덕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맞는 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 없었고요. 다하 기준위에서 지금 다로 가고 있어요. 예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계절의 흐름을 통해. 근데 예상적 분위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계절의 흐름을 통해가 조금 애매해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이제 꽃이 난만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계절의 흐름도 애매하고요. 예상적 분위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4번,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이 나에게 말했어요? 안 했죠? 5번, 현실 비판은 절대 아니었어. 이해돼? 그러면 1번과 애매했던 3번을 가와 나중에 너희가 선택해서 보고 하나만 지우면 돼. 이해됐어?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가장 마지막에 읽어서 내가 기억나는 하나로 나머지 선지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남은 지문을 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지. 혹은 나는 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가나다 중에 제일 이해가 잘 됐던 작품으로 가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23번 볼게요. 자리일이라 얘는 시련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이 담겨있고 2번 스며들었으리라 애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밖에 겨울에 고난, 시련 이런 기운이 수에게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 문제였고요. 3번 익어갔으리라 애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결과를 맺은 거지. 이게 힘들게는 해도 이게 나를 힘들게는 해도 그게 부정적 결과는 아니지. 이 겨울을 통해서 결국 뭐가 왔어? 봄이 왔잖아. 그치? 그래서 부정적 결과는 아니다. 답이 3번이었고요. 4번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있군. 이건 왜 맞아요?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시련이 먼저 이렇게 선행되었다. 그래서 결국 봄에 이르는 걸까? 라고 하자고 생각하고 있으니 맞는 얘기. 흘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 아니 생각해봐.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해. 그럼 나무의 무늬에서 물속 생명체 움직임 흘러다니고 있다. 운동성이 느껴지지 않아? 이걸 보고 이걸 연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24번입니다.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야. 근데 이거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보기 박스를 잘 읽었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읽을 때 지문의 내용이 기억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가에서 자연, 그 늦은 나무가 화자에게 나도 헤맸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걸 불러일으키는 연민의 대상. 걔를 계속 바라보잖아. 그치? 안쓰러워서.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나무도 할 수 있을까요? 왜? 얘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 전망. 이해됐죠?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뭐였는데 막 겨울이 거기 뭐 수액 안으로 들어가고 이랬고요.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결국에 봄이 왔지. 괜찮아?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1번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반응을 떠올리잖아. 그치? 왜? 뭐해서?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동일시 되고 있죠. 동일시, 동질감 이렇게. 2번 나에서 목재와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란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뭐가 됐는데요? 가구가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에 문제없어요. 3번 가해 화자는 늑대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 느꼈잖아. 그렇지 않아? 마치 누구 같아서? 나 같아서.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4번 갈게요.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 매달 수 있을까요? 기대 너무 느껴졌지?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겨울을 겪고 나서 뭐가 됐는데요? 봄이 되었잖아요. 이걸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가 뭐야? 형상화. 그대로 시각화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다음은 5번인데요.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이때 우리 아까 전에 막 영화 상상하듯이 그렸던 거 있잖아. 그걸로 한번 가볼까? 어디 틈새 가난한 소지였지?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였지. 이렇게 나는 아까 전에 이 작품을 읽을 때 막 단풍나무들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 불쌍한 그 나무가 있는 걸 내가 그렸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읽을 때 아 맞다. 그러니까 여름 이후 가을에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단풍을 피우는데 얘는 아니었던 가난한 소지였지. 이게 너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이해돼?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에?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이상해.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아니라 이거는 왜 귀 기울였어? 밖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거잖아. 누가 나무가. 화자의 기원도 아니고요. 화자의 전망도 아니고요. 괜찮으시죠? 25번 볼게요. 다의 글쓴이. 아까 전에 그 노인 있었죠.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었죠. 맞죠? 누구랑 대비되게? 여색을 기르는 사람과 대비되게. 그치? 이거 안 되고 이거 좋고 이렇게 화자가 얘기하고 있었어. 2번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겼고요. 3번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보람있게 여기고 있고 누가요? 내가 노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4번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잘 봐. 아까 전에 꽃봉오리는 같이 노인도 볼 수 있어. 근데 꽃이 난만한 건 완전 이렇게 다 핀 거잖아. 우리가 그거 보면서 즐겁지가 않아. 왜? 노인이 안 계시잖아. 그치? 그 다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되어야 이걸 즐길 수 있다고 했어. 슬픔이 아니라 청춘은 뭐 할 거다? 슬퍼할 거다. 지금 주체가 지금 다르게 나왔죠? 노인이 끌린 정념에서 벗어난 경제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건 여기 틀렸어요. 5번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 누구와 다르게? 적어볼까? 청춘과 다르게. 됐어? 26번 가볼게요. 제가 앞으로 돌아가지 않게 여기다가 써놨어요. 편하시라고. 1번 며칠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칫거리고 있었던 지체의 시간 문제없죠. 2번 니은 화자가 그 나무의 꽃불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나 이때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다고 했어.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나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가 그 나무에 여기가 틀렸죠. 자기 자신이야. 3번 디귿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걸 기다리면요.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4번 리을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 이거다. 여기다. 문제없지. 5번 미음은 꽃이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 그러니까 해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목소리가 복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치? 내가 목을 쓰나 봐. 미안합니다. 자 27번 볼게요. 27번 둘 다 그늘이에요. 1번 A는 늑대 나무가 몸을 감추려든. 근데 우리 이 그늘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먼저 가시에서는 나무가 늦어지게 된 팩트적으로는 원인이고 문학 속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숨는 이렇게 화자가 추측을 했었죠. 그럼 1번의 A는 늑대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2번 볼까?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3번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다음 4번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는 게 아니고 느려지겠죠. 5번 늑대 나무가 부끄러움을 몰라서 나 그걸 깨달아야 돼! 하고 그늘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자 다음 뒤에 볼게요. B는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응? B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노인이 뭘 했는데요? 네, 노인이 뭐 했죠? 노인이 꽃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꽃이 난만해지면서 그늘이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앞에도 볼까? 늑대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서 나무는 이렇게 되게 지금 잘 자랐는데 얘는 어때? 혼자만 그 그늘 밑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까지 문제없죠? 근데 이게 오답률 10이란 말이죠. 왜 많이 틀렸을까를 생각해보면 애들이 아니 딱 봐도 A, B에 지금 그늘이 있고 이게 이 공간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막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이고. 근데 사실 이 그늘이 의미하는 건 가에서 그늘이 얘기하는 게 뭐야? 그 나무가 늦게 된다가 이 주제 아니었어? 그 시의 주제잖아.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이 나무가 나중에 잘 자라면 나도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시의 주제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랄까 좀 정통을 잘 생각해봐. 이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 생각을 좀 충분히 하시면서 물론 시험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다고 하면 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수가 올라가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법한 문제이지 않아? 계속 생각해봐.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왜 뭐가 중요한지.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썸만 타도 되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어 상대가. 그러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게 되지 않나? 왜 물어본 거지? 저 얘기를 왜 한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이거에서 왜 내가 읽고 있는지 이 지금 화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건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망의 고전소설입니다. 어려워하시잖아요? 고전소설 왜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요.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이건 이제 홍길동전이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치? 그래서 괜찮았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전소설을 가는 팁은요. 팁이랄 것도 없어. 사실 기본적인 건 위에서부터 읽을 때 쭉 빨리 내려가지 말고
모르겠으면 멈추고 다시 정립을 꼼꼼하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내 동생을 처음 운전대를 내가 맡겼는데 동생한테 얘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커브길이 나왔는데 거기서 속도를 내는 거야. 그래서 차가 막 흔들리고 제대로 지금 운전도 못하는 애인데 막 무한 이렇게 가는. 미친 거 아니야? 뭐해? 이랬더니 여기가 이제 너무 무섭고 위험한 구간이라서 자기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대. 아니 모르고 위험하고 불안한 구간이면 천천히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내가 잘 모르는 파트야. 내가 좀 어려워.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정립을 하면서 이거를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 커브길처럼 뿌앙 읽고 모르겠다. 저는 고전소설이 약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가보자. 그날 길동이 도적을 내리고 분부하여 내 금일 절에가 여차여차하여 모든 죽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다하여 일을 행하라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회의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얘기합니다. 전에 백미를 보내주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할 이미 준비하였으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알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흉계를 알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읽을 때 위에서는 뭔가 계책을 세우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친하게 지내네. 그래서 내가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할 때는 이제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 거지. 결국 이게 흉계였던 거죠. 여기 나왔죠. 상관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려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여기서 소매에서 모래를 꺼내가지고 입에 넣고 씹은 거지.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서 죄송하다고 말해. 길동이 왈칵 성내어왈 니들이 나를 쉽게 보고 음식에 부정함이 이렇듯하니 통탄치 아니하리.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갑자기 막 변했어.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 너무 무서워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을 따르미로다. 이때 도적들이 절 어기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나요. 빠르게 지것처럼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 일러라.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승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다음 전에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서 도적들이 와서 절에 있는 재물을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회의사로 올라갔어.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길동이 말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남쪽으로 가 라니까 도적들이 질색하면서 말해요. 아니 광군한테 잡히면 어떡해요. 길동이 크게 웃고 이릅니다. 너네는 전내나는 어린 애다.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겠어. 두려워 말고 그냥 조용히 가. 나 믿어. 이렇게 한 거지.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으로 갑니다.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의의 장삼을 입고 손락을 쓰고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중인 것처럼 변장을 하는 거죠.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켜. 자기는 이제 도적들이 관군이 거기로 갔죠.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합니다.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소이다. 대단해. 길동이 웃어 대장도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나 칭하리오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온 재물을 헤아려 본즉 수만금이래.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주고 마을 어귀의 별호를 활빈 땅이라 칭하고 활용하여 말.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것 없는 자거든 재물을 주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하지 말고 열읍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중략 부분 줄거리. 팔도의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요.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납니다. 차설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일을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10만이고 보군이 10만일라라. 이일은 여러 장소들을 모아 이르되 내가 들으니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없다 하니 너희들 뜻은 어때? 장수들이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 없더라. 각설 수월 만에 70여 성을 항복받고 율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합니다. 유랑이 뜯어보니 하였으되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유랑에게 말하느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야. 홍길동 얘한테 얘기해.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탕이 거를 치시고 무왕이 줄을 치시니 얘부터 정벌이 천리에 떳떳한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정벌할 거네. 네 나라를. 그거 어떤 일이야? 떳떳한 일이야 라고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70여 성을 항복받아 위험을 보이나니 유랑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해. 어떻게 할 건지 정해. 만약에 너 항복하면 잘해줄게.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잘 생각해. 라고 협박하죠.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서 의논합니다. 아니 무명 소적이 이렇게 방자한데 오만 방자한데 누가 내 근심을 덜어줄 거야? 제신이 아뢰어할 대왕이 한때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면 후세에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했다가 만약에 지면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성을 굳게 닫고 안 나가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알아서? 너무 쪼다네요. 왕이 크게 노하여할 적병이 성 아래까지 미쳤는데 어떻게 가겠소?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 2번 중에 1번을 선택하고 끝이 났어요. 괜찮으시죠? 자, 기억은 여차고요. 니은은 사연이에요. 도적들이 다 훔쳐갔어요. 이런 거. 이런 계책을 세우던 거. 1번 기억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돼요. 모이게 해서 이제 계책을 벌이는 거니까. 2번 길동이 모래를 깨물고 나서 갑자기 화를 냈잖아. 3번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 근데 문제 봐봐. 얘네 지금 왜 이렇게 계책을 세우는 거야? 뭘 뺏으려고?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본관에다가 고발해버리면 어떡해? 여기 군사가 올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4번 어떤 사연인데 도적들이 저를 들이닥쳤어요 하고 군관에 일렀잖아. 그치? 그 다음 본관에 일렀죠. 5번 니은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날랐어요 하고 또 이르는 거. 되죠? 29번 A는요 해인사고요. B는 성이죠. 해인사에서 승려들이 그 난리를 당한 거고 성까지 쳐들어왔지. 홍길동이랑 부하들. 1번 A는 이거부터 볼까? A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럼 B는요? B도 그렇지 않겠어? 성인데? 2번 B는 A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근데 얘도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다 올라가잖아 본관에서. 그러니까 얘도 A와 달리가 아니죠. 3번 B는 A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나요? 네 맞죠? 율도국 왕에게 격서를 보내고 걔가 그걸 뜯어보잖아. 읽어보지. 답은 3번. 4번 A와 B는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해인사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재물이야. 그거 딱 하나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지금 문제 벌써 2개 이상 나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A는. 5번 A와 B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평등하지 않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닐까요? 왜요? 고전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이는 결과가 포함돼요.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가볼까?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왜 속였어? 이렇게 하려고. 문제없지? 2번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이죠. 어떻게 속였어? 이렇게 속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3번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죠. 다시 가볼까? 어떻게 속였어요? 이렇게 속였어요. 방법이니까 어떻게로 가는 거야. 의도면 왜로 물어보면 되고. 거꾸로 가봐. 4번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이렇게 속였어요가 아니죠. 돼요? 아니 이거 봐봐. 길동이 잘못된 정보를 주긴 했거든. 근데 누구에 대해서? 도적에 대해서지. 자신이 아니고 도적. 남쪽으로 갔는데 북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억울하기도 할 거야. 억울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되게 아니 되게 쉽다고 하고 등급컷도 높은데 나는 쉬운 시험에서도 못 봤어. 그럼 어려운 시험은 난 어떡하지? 이거일 텐데 아마 6월이라서 첫 평가 모의고사다 보니까 내가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을 수도 있고 정말 실력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사실 6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익히. 쌤 학생 중에는 6월에 1등급 6월에 1등급이 나왔어. 고성. 벌써 몇 년 전이지? 3년 됐나?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 4가 뜬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학원을 끊었었어. 이제 나랑 안 보게 됐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상담을 할 때 근데 원래 너무 잘하던 아이야. 원래 너무 잘하던 아이인데 너무 잘하니까 국어를 소홀하지 않았을까 싶어. 얘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4월 그 4등급을 받고 나서 자기 이제 그냥
이때 당시에 9월 모의고사에서 EBS 연계가 엄청 높았거든. 그래서 EBS 문학작품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대. 근데 EBS가 연계가 되는 건 맞지. 근데 그럼에도 9월에 기출보다 EBS에 치중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지. 너가 4등급을 받은 건 수능에서 4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라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준 거일 뿐이지 너 성적이 절대 4등급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게 귀 속에 들어오지 않지, 절대 이때는. 근데 결국에는 안 했대요. 결국 EBS 안 했다고 하고 11월에 1등급 나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라는 게 그래. 모의고사잖아. 컨디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뭐 자신 있는 파트에서 말려버리면 난 자신 없는 파트는 당연히 원래도 힘든데 거기서까지 그래서 이렇게 뚝 날아가는 학생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운 좋게 잘 봤을 수도 있고, 그게 진짜 너희 성적일 수도 있고, 정말 너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 안 들어오지? 지나고 보면 그렇단다.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번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요거요.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얼마나 사회가 살기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보겠어. 그렇지 않니? 1번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없는 율도국 정벌을 단행하려는 것에서 거기 되게 좋대. 거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한 거지.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하여 욕망을 실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2번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제발요 이렇게 했지.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 나만의 욕망이 아니야 이건 거지. 3번 길동이 대전 아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탄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는 거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이야. 이거 보기박스에서도 있었다. 4번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율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너 내가 가지는 게 천명이야. 그걸 반대하면 너 그거 거역하는 거야 얘기했죠. 5번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건 맞지만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율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진 않아.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 알겠죠? 과잉추론이에요. 과잉추론. 근데 그 율도국에서 신하들은 그냥 우리 제 말을 따르자라고 하긴 했었는데 왜였지? 지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우니까. 이게 마땅한 게 아니라. 됐어요? 띠로리 마지막 작품입니다. 문학작품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만전춘별사를 꼼꼼하게 필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만전춘별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맞힐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돼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임가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얘들아 이거 들어가면 뭐야? 그럴 망정. 그럼에도 하겠다는 거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임가 나와 얼어 죽을 망정. 반복했어. 얼마나 간절할까? 강조, 절실함 느껴져야 돼. 정준 오늘 밤 같이 있었나 봐요. 늦게 새라. 오늘 밤 늦게 갔으면 좋겠다. 연인일 때보다 좀 약간 썸 타고 이럴 때 느껴지지 않아? 이런 거? 느낀 적 있지 않아? 뭐 시간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걔가 우리 집 앞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걸어서 우리 집 앞에 왔다가 나도 골목까지만 데려다 줄게 해서 또 같이 갔다가 근데 나를 또 어떻게 혼자 보내.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집 앞에 데려다 줬다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가. 경경고침상에 B. 경경고침상에 어느 점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가니 창을 모르지 않겠지. 창문을 열었는데 도화, 복숭아꽃이 발하도다. 느낌으로 가봐. 느낌으로. 복숭아꽃이 뭐 만발한가 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화는 시름 없어. 도화는 보조사 나왔다. 도화는 시름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누구는 있는데요. 나는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럼 나는 시름이 있구나. 왜? 아까 전에 같이 있고 싶던 사람이 지금 없나 봐. 소춘풍하도다. 소춘풍 뭐래요? 봄바람을 희롱한다. 얘는 걱정이 없으니까 봄바람 지금 희롱하고 앉아있지. 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돼요?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어긴 사람 누구야? 어긴 사람 누구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미겠죠?
근데 고전이 정말 익숙해지기만 하면 쉽게 보인다니까? 이거 봐볼까? 씨름을 꺼내들어 얽어매고 둘러묶어. 씨름 여기 이만큼 쌓인 나 이제 걱정 근심이 있어. 꺼내 얽어매고 둘러묶어. 어디다가 강물에 던져. 붕덩. 자연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그 다음 절로 없어지겠다. 그럼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돼요? 씨름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사설시조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 이미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 칡넝쿨이 되어 그 나무에 이게 누군데? 이미 이거 된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무 임에 그 칠기 나 납검이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우 풀어 옳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구빈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있어 동서딸 바람 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아도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임에게 껌딱지같이 붙어있을 거야 이건데 지금 얘를 읽다 보면요 납검이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너네 납검이가 나비를 감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래도 알지 뭔지 나 이거 봐봐 잉 구빈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있어 뭔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이야? 찰거머리 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싶다를 장황하게 비유하고 있는 거야 A부터 C는 보면서 따라오세요.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던 공간은 얼음 위에 댄잎자리 그거밖에 없는데 설마 임과 거기서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게.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어도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이건 거잖아. 그것이 갖춰지기를 뭔 소리야? 2번 B에서 화자는 창문을 4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한 적 없어. 창문을 열었는데 도화제는 시름이 없어서 봄바람 소춘풍 기억나요? 3번 C에서 화자는 이미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화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서 난 읽으면서 궁금하던데 이건 왜 아닐까?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일상에서도 버렸으면 왜인지 궁금하지 않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닌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고. 4번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요. 전부 A, B, C가 가 아니에요? 그렇죠?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며 어긴 사람 누구야? 너가 약속 어겼잖아. 이거 아니니? 5번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 얼음 위에 댄잎자리. 얼음은 못 견딜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음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 왜? 이미 없잖아. 봄을 맞고도면 누구는 만족하는 거. 봄을 맞고도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나 봐. 누가 그랬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도화로 나왔었죠. 답은 5번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들어 얽어매고 둘러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거죠. 아니 꺼내들어 얽어매고 둘러묶어 연속인 거 맞죠? 끊어지지 않으면 연속이지. 2번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푸르러요. 색깔 괜찮아? 3번 음성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 그러면 낙엽이 떨어져 풍덩 아니지? 머리카락이 떨어져 풍덩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풍덩이면 나의 그 시름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구나라는 걸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죠? 4번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 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내가 이제 여기서 꺼내서 해서 띄워 두 면. 그럼 나랑 이제 거리감도 생겼고 완전 분리됐잖아요. 5번 일정한 방향성을 4번 맞는 거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뭐가 이리저리 떠다녀야 되는데 내가 꺼내서 던진 내 시름이지. 이게 우유부단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저리 우유부단한 게 아니잖아. 마지막이다. 34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달을 감상한 내용.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내가 기억나는 시름을 꺼내서 맞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대요. 인간 간의 관계 뭔데 여기서는? 사랑 얘기 나왔죠? 사랑 얘기. 1번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의 반대가 뭔데? 객관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좀 쉽게 보면 뭐냐면 이 주관적이라는 건 지멋대로가 주관적이야.
아니 이게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 시간이 늦게 갔으면 좋겠다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군. 맞다. 2번,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떠다니잖아. 그럼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강물에 떠다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떠다니는 건 사실은 원래 형체가 있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원래 형체가 없던 걸 꺼내서 형체가 있게 형상화했죠. 3번, 다에서 칭망코를 만물이 소생하는 3, 4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뭐? 이맘때 이렇게 정말 질기네요. 4번,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형제를 강조한 것이다. 근데 결국 다에서 현재가 아니라 이거 화자의 소망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소망을 현재를 강조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여기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얘가 소춘풍하는 도화가 대비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 임과 하나가 된 화자의 현재를 강조하는 거야. 이건 도화와 나를 대비시켜서 내가 느끼는 정서를 더 강조하는 거잖아. X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칠기 되어 임과 계속 감겨있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은 참신한 발상, 뭐 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준다. 맞는 얘기. 이해되셨죠? 이렇게 문학 해설을 맞춰봤습니다. 또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더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더워서 지칠 수 있으니까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운동해가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